러시아와 북한의 노림수는 뭘까요, 교수님? 먼저 북한을 보면 요 근래 동향을 보면은 북한이 남북한 연결 도로를 다 지금 다 막아버렸죠.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왜 저걸 저렇게까지 폭발할까? 과연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폭발을 할까라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지금 최정예 부대를 빼거든요. 북한에 있어서 최정예 부대를 빼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침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남한이 남조선이 북한을 공격을 할 수 있다.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한반도에 남한이 통일을 하기 가장 좋은 적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김정은이가 느꼈을 것이다. 자, 정치 비하인드 이어갑니다. 오늘 김도경 교수님 감기가 심하셔서 이성수 교수님 홀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원래 이 시간에 국제정치, 정세에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미국 대선 얘기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빙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사실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탁 앞선다, 누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섣불리 하기가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가 약간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카몰라 해리스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왔긴 하지만 네. 사실은 바닥을 완전히 다졌다 보기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트럼프 쪽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CBS에서 보면은요, 이거 그 미국의 CBS입니다. 미국 CBS. 예, 10월 23일에서 25일 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9로 1% 정도 앞섰습니다. 1%포인트 앞섰고요. 근데 반면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46대 49로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예, 그리고 ABC 뉴스에서는 51대 47로 또 해리스가 앞섰고요. 커멀라가 앞섰고 CNBC에서는 또 46대 48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아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2%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이 투표처럼 전체 득표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득표를 더 많이 차지하고도 지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2016년도. 선거인단과 이 승자 독식 제도 때문인데 이게 늘 들어도 헷갈리거든요. 교수님께서 한번 좀 간결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듯이요. 그렇죠. 이걸 이제 미국의 주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각 주마다 48개 주, 50개 주 중에서 2개 주는 비율로 가지고 선거인단을 정하는데 48개 주에서는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몽창 다 가지고 갑니다. 왕창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승자 독식 제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가 300만이다. 그래 거기에서 100만과 200만으로 나눠졌다 그러면은 3대 1로 2대 1로 이렇게 선거인단을 나눠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렇지가 않고요. 다 한 표라도 더 받았다 하면은 뭐 공화당이 한 표라도 더 있다 하면은 모든 선거인단이 그 주에 공화당이 되고 반대가 된다면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그게 이제 승자 독식 제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미국에서도 좀 말이 많은 제도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법에서부터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과 역사적 맥락이 작용한다고는 하지만 이 민의를 예. 제대로 반영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뭐 궁금증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민의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민의 때문에 상당히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죠? 시끄러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주마다 50개 주가 다 민의를 완전히 반영하기는 힘들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승자 독식 을 통해 가지고 소외받는 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이 더 민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또 미국
50개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민의를 더 잘 반영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도 이 크게 뭐 민의를 어긋나게 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약간 표차가 나는데 과거 이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당이 승리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선거인단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 표라도. 맞습니다. 뭐 지난번 방송 때 이 해리스가 되는 쪽이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의 시나리오를 좀 써보죠. 먼저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요? 이제 대체적으로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적어도 다자주의를 걸어왔습니다. 과거에 클린턴도 그랬고요, 오바마도 그랬고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사실은 다 우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좌파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미국에는 좌파가 없습니다. 네, 좌파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네. 진보가 좌파하고는 약간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다 우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책 부분에서 얼마만큼 다자주의를 추구하느냐, 네. 아니면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갈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일부 미국의 민주당이 되면은 진보 쪽이 아니냐, 좌파 아니냐, 미국에서도 그런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요. 비록 민주당이라도 거의 공산주의나 또는 진보 쪽 좌파를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만약에 이제 카멀라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국과의 정책이라든지 러시아와의 정책에 있어 가지고 조금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지금 이제 바이든이 그렇듯이 그런 어떤 정책이 연계될 수가 있는 반면에 네.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과거와 같이 아주 일방주의로 미국 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트럼프보다는 카멀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방비에서도 네. 우선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국방비 자체가 이미 결정은 나긴 했지만 이걸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뒤집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또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가는 특혜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우리나라 상품이 수출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보는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 출신인 해리스가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중심, 미국 우선주의에 그렇죠. 좀 더 방향을 틀 수 있는 정책이 외교 정책이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핵을 가진 건 이미 이제 다 알지만 네.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같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위상이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과거와 같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마주보고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좀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조금 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인데 예.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을 경우 우리의 역할 또 우리의 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먼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웠거든요. 네.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통일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완전히 부정을 하고 나왔고 지금 김일성까지도 사실은 지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마주 앉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입지는 약할 것이다. 줄어들 우리나라에 것이다. 대한 어떤 그런 기대도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뭐 좋은 그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역시 미국 대선 결과에 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민한 시점에 북한이 러시아에
10,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노림수는 뭘까요, 교수님? 지금 이제 12,000명까지 한다 그랬고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다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몇천 명, 지금 3,000명 정도는 파병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12,000명까지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북한을 보면은 요 근래 동향을 보면은 북한이 남북한 연결 도로를 다 지금 다 막아버렸죠.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왜 저걸 저렇게까지 폭발할까? 과연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폭발을 할까라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지금 최정예 부대를 빼거든요. 북한에 있어서 최정예 부대를 빼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침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남조선이 북한을 공격을 할 수 있다. 그게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한반도에 남한이 통일을 하기 가장 좋은 적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김정은이가 느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내미는 당근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하고 식량을.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대는 빼야 되겠는데 위험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북측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을 봉쇄한 것이다. 시점대로 생각해 보면 예. 그 다리를 먼저 폭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병을 보낸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야만이 이제 적어도 우리가 남북한 과거에 동베를린, 서베를린도 그때 베를린 장벽이 있을 때도 네네. 이게 사실은 대전차 장벽이었거든요. 이 전차 장벽이 우리 한반도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은 적군이 빨리 못 넘어오게. 넘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도로를 파괴하고 다 교량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김정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게 이번에 도로 폭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북한 파병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전쟁 위험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위험을 자초한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예.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군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때까지는 사실은 살상 무기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예,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접적인 지원만 했는데 무기 지원도 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전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봅시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우리하고 또 갈등을 내세운다 이러면 두 군데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건 힘들고요. 우리가 비록 무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대해서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상호 군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먼저 공격을 당하면은 같이 참전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받는다, 남한이나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하면은 즉시 러시아도 공격을 한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록 무기를 지원을 하더라도 살상 무기를 지원을 하더라도 러시아가 협박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협박은 할 수 있고 압력은 가할 수 있지만 그게 한반도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는 힘들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급해서 북한하고 손을 잡았지만 사실은 러시아 경제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90년대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러시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빠져나오긴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보다는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의 무기와 북한의 군사를 가져가지만 네. 우리하고는 절대적으로 적을 지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협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하고 적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물론 미국과의 어떤 동맹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러시아는 말 그대로 우리한테는 노다지입니다. 엄청난 지하 자원과
그 석유, 천연가스들이 많이 있고, 노다지까지요? 예, 예. 오.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자원 부국이죠. 네. 그러한 러시아를 우리가 마냥 적으로는 돌릴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도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지금은 스무스하게 좀 넘기면서 대응 방식이죠. 상대주의로 대응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러시아를 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강력한 적이 두 나라가 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교류를 하면서 특사를 교환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이 공격용 무기 제공은 할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할 수는 있다고 가능성도 봅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러시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공격용 무기는 지원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북한군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갔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격용 무기를 지원한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아마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모든 무기를 다 지원해 줄 것이다. 다양한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남았잖아요. 예.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도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는 사실은 푸틴이든 그 시진핑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관건인데 그렇게 물론 표현하는 것하고 네. 진짜 대통령이 되었을 때하고는 다를 다를 수 수밖에 있다?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예. 제공했다. 예. 그럼 좀 또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크게 제가 볼 때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는 지원을 안 하지만 폴란드를 비롯해서 네. 체코를 비롯해서 지금 동유럽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 했지만 여기에서 체인지 해가지고 지금 일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폴란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자기들 무기는 우리가 제공하는 신무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공격용 무기가. 근데 그게 우리하고의 어떤 어떤 그런 전쟁이나 갈 정도 또는 북한 대리전으로 갈 정도의 무기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중동 전문가시니까 여쭤봅니다. 이란 영토 내에 발생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의 암살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공군력을 동원해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 그렇죠. 이 표면적으로는 이 확전 일로에 있는 것 같지만 물밑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약속 대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휴전 협상 얘기도 나오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제일 아나운서께서 네. 제가 이 문제를 한 두 번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드렸죠. 왜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란이 지금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근 몇십 년 동안에 미국이 경제 제재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분위기도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생존이 걸린 부분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핵 협상 합의라고 하는 JCPOA라고 유럽 국가들과 핵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요걸 트럼프가 깼습니다. 깼는데 지금도 이란은 이 협정을 지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 즉 이란 국민들이 먹고 살 만큼은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야 내부적으로도 안정이 되거든요. 이란은 아시다시피 1979년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친서방주의였거든요. 네. 친미 국가였고 친서방 국가였습니다. 그 팔레비 왕조 때였는데 그때 이미 다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테헤란에 나이트클럽이 있을 정도였고 계약 결혼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 물론 이제
뒤에 79년도 혁명이 일어나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보수 정권을 회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은 사실은 미국과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중동에서 핵을 보유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최소 80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란이 감히 이스라엘 핵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면전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해도 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군이 참전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이라크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자체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미사일만 쏘고 서로 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가 적어도 엄청나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야 그게 확전이 되는 건데 지금은 우리는 별로 공격받은 게 없다 그럽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서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속 대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게 중동 전쟁으로 확전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면전으로 가긴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 지금 하마스가 상당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을 잃었고 지금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도 상당히 지금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힘을 잃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전은 있을지언정 아주 과거와 같이 참혹한 그런 어떤 형태로는 나가기 힘들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이 참전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중동 전쟁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이 수장이 잇따라 피살되면서 이란 중심의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 동맹 이 저항의 축이 사실상 와해됐다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새로운 중동이 실현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까? 예, 평화는 존재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 지역에서. 와, 물론 우리가 이 지역을 이제 잘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면 그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하든 이스라엘이 원하든 그런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았으면은 이미 90년대까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네.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분들은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번에 막 생겼다 분쟁이 생기고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이미 194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시작됐고요. 이 분쟁이 끝나려면은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나라를 포기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던 가자지구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자기들의 조국을 완전히 포기하면은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만 나라를 잃고 땅을 잃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포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지금은 힘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ISIS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안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세계 곳곳에 각 분파가 생겨가지고 간헐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ISIS도 알카에다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힘을 좀 잃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많은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년 안 가서 재정비할 것이다. 그 외에 또 우리 무자헤딘이라는 또 무장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얘기 관계는 없지만 이 중동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도 있고요. 이런 데서 과거에 돌아다니면서 같이 무장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당장은 힘이 좀 약해져 가지고 저항의 축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무장 세력들이 더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쪽에서는 안누스라 전선이라는 어떤 조직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ISIS도 지금은 좀 와해된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 다시 뭉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로운 늑대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이 지역에서 저항의 축이 무너졌다. 중동의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이건 사실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그냥 사람들은 계속 이런 불안감과 전쟁 그렇게 속에 살아야 살아왔습니다. 됩니까? 7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죠. 앞으로도? 네, 제가 볼 땐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강자거든요. 이 지역에서. 지금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살상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거주 아랍인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난민 아닌 난민으로 전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조국을 찾는 데 삶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저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무장단체들의 이 아랍 무장단체들의 어떤 구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중동 평화가 온다. 이건 지금 네탄야후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탄야후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전쟁을 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휴전도 안 하고 계속 끌고 나갈 것인데 이제 미국에서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네탄야후의 향방이 정해지겠죠. 그렇지만 아랍인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이제 중동 전문가 이성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쏙쏙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정치 비하인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